커버드콜형 옵션 프리미엄,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나오는 프리미엄은 과세를 안 해요. 이게 이제 가장 엄청 큰 강점이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리턴 높은데 비과세 되겠죠? 그리고 배당을 해준데 그 배당 재원의 상당 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배당률이 이제 높다고 해서 연 18% 준대라고 해서 이제 덥석 샀는데, 배당은 나오는데 갑자기 이 기초자산이 이제 전쟁 때문에 추락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럼 프레스 리턴 하면은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인지하시고 월배당 ETF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배당 ETF 얘기하다 보면 이 세금 이슈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금 이슈가 사실 조금 복잡한 이슈던데, 월배당 ETF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이 세금 측면에서 좀 유의해야 될까요?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면 이제 월배당 ETF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재원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초자산의 매매 차익의 재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고, 채권의 이자로도 배당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재원이 옵션 프리미엄 재원이에요. 근데 국내 ETF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을 제외하고는 다 과세가 되죠. 이거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건강보험료를 늘리는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식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배당이나 이자로 우리한테 배당을 해준다. 이럴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잡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커버드콜형 옵션 프리미엄,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나오는 프리미엄은 과세를 안 해요. 이게 이제 가장 엄청 큰 강점이고,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리턴 높은데 비과세 되겠죠? 그리고 배당을 해준데 그 배당 재원의 상당 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또 과세가 제외가 되죠. 그래서 국내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 분들은 이제 과세가 추가되는 거 없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증가시키지 않는 소득으로 많이 만들어졌겠죠. 반면 그 외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에서 이제 나오는 재원들은 다 또 배당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배당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배당 소득으로 얘가 이렇게 잡히면 당장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더 신고해야 된다든지, 갑자기 건강보험이 이제 내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배당금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고, 사전에 미리 알고 배당받는 게 중요하죠. 그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데 얼마나 넘어야 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이제 1년간 받은 전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더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국내인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을 안 내도 되는, 안 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애초에 좀 투자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투자를 하실 때 금융소득도 보셔야 되는데 건강보험료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건강보험이 더 올라가는 구간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금융소득 인계치라고 부르는데, 나의 금융소득 인계치가 1,000만 원이 넘으면 내 건보료가 갑자기 확 증가되는지, 아니면 2,000까지는 괜찮은지 이런 거를 사전에 알고 투자하면 더 현명하시겠죠. 지금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해외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투자하면 좀 세금 이슈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달라져요. 해외 ETF하고 이제 국내 ETF를 보면은요, 이제 매매 차익에서 발생된 세금이 둘이 다르거든요. 매매 차익에서 발생된 수익의 그 종류를 다르게 보고 세금을 다르게 매기다 보니까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세 가지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제 해외 ETF하고 국내 ETF에서는 매매 차익도 발생되고 배당 소득도 발생이 되죠. 그런데 이제 매매 차익이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은 이제 22%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지만은 22% 세금을 이제 내고 나면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과세가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이 되지도 않고 나의 건강보험료를 늘리지도 않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반면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차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세가 안 되는 거 제외하고는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그리고 이제 두 ETF에서 또 발생하는 배당소득들이 있어요. 이 배당소득은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매매 차익에서 발생되는 게 서로 달라서 제가 건강보험료 반영되는 게 다르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은 안 되고 여기 배당소득은 또 2천만 넘으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지금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되고 이제 배당을 한 거는 이제 배당소득세로 되잖아요. 서로 달라요. 소득의 종류가 달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ETF 투자를 1,000만 원 했는데 배당을 500을 받았어요. 근데 이 ETF가 프라이스 리턴이 마이너스 5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5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두 개 합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익 본 게 있나요? 근데 500을 배당 받았다 그러면 배당소득으로 잡혀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거는 둘의 이제 그 재원을 이제 수익의 그 세금 매기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세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단점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해외 ETF 중에서 고배당 해주는 ETF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고배당을 해주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금에서 배당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원금에서 배당을 해줘서 얘는 마이너스인데 내가 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다 그냥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내고 건보떼고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를 이제 알고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손에 들어온 배당은 많은데 기초자산 마이너스 난 거에 세금까지 하면은 뭐 최악의 경우 오히려 더 계산기 두들겨 보면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예, 반면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국내 ETF는 이제 원금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배당을 해줄 때 운용사에서 이제 알아서 과표를 하나도 안 잡고 배당을 해줘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ETF는 매매 차익하고 배당하고 봤을 때 내가 수익 본 게 없다. 그러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 게 해외 ETF하고 국내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런데 해외 ETF를 근데 왜 하냐?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가 건보료도 증가시키지 않고 세금도 증가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나 배당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해외 ETF를 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국내 해외 비교를 하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측면에서 종합과세나 건보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국내는 이제 결국 배당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나 건보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ETF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죠. 내가 낸 것만큼 내시면 된다. 예, 내가 받은 것만큼 내시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건보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워낙 복잡하고 건보료가 내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그리고 뭐 피부양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워낙 케이스가 다를 텐데 그래도 이제 뭐 실제로 투자 상담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이 건보료 폭탄을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건강보험 가입 자격 유형에 따라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짚어드리면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보수를 받고 거기서 다 떼고 받으니까 건강보험료 신경 안 쓰시고 살아요. 근데 보수 외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경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보수 외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연 8.1%를 다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보수 외소득을 산정을 할 때 금융소득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때 1,000만 원이 안 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키고요. 네, 이런 점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금융소득을 2천만 원까지 만드셔도 되는 거고요. 예, 그래도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는 게 없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보수 외소득이 금융소득이 아닌 게 1,000만 원 이상 된다. 예,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아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500만 원 사업 소득이 있어요. 근데 금융 소득을 900만 원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추가로 늘어나는 건보료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금융소득을 1,100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600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된다. 이제 솔직히 우리가 건보료 폭탄 그러는데 건보료 폭탄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건보료 한 푼도 안 내시잖아요. 보통 직장가입자의 부모님들. 은퇴하신 부모님들 자녀 앞으로 들어가 있는.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보통 다 재산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재산에 따라서 소득이 1,000만 원이 넘거나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소득 때문에 전환된 거죠. 그러면 건보료가 이때 부과가 되는데 소득만 갖고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더해서 부과가 돼요. 집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같이 예, 평가하는 그게 거죠. 이제 건보료 폭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도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늘려버리시면 억울하실 수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이제 과표 전체 구간이 5.4억에서 9억이신 분들은 소득이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 배당을 받아서 이 배당 소득을 연 1,100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배당 소득이 연 1,100 됐으니까 지역가입자 전환되겠죠? 그런데 재산까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보료 부과가 막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내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재산까지 포함해서 이제 더 뭔가 자산이 많은 분으로 해서 이제 꽤 많은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게 건보료 폭탄.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수익을 잘 내서 뭐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면 당연히 수익을 더 내는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1,000만 원만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1,100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발생을 시켰다. 그거는 좀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분들. 지역가입자분들은 재산하고 소득에 대해서 이제 전체 세대주, 세대원권을 다 합산해서 세대주가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세대주, 세대원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도 다 합산이 되는데 각각 1,000만 원이 안 되면 합산을 아예 안 시키고요. 각각 1,000만 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이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아래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본인의 그 건강보험에 그 반영시키는 그 금융소득 인계치가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이런 걸 좀 확인하고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면 좋겠다. 뭔가 이 세 유형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메커니즘은 다른데 어쨌든 1,000만 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좀 기억해야 될 어떤 임계치, 기준치인 거는 맞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2,000만 원이신 분들도 2,000만 있다.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 같은 예, 직장인도 그렇고 재산이 이제 과표가 5.4억이 안 되는 분들은 또 2,000만 원까지는 괜찮다. 마지막으로 이제 월배당 ETF를 이제 처음 투자하시려는 분들이나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만은 좀 꼭 기억해달라. 유의사항이 있다면 하나 좀 꼽아주세요. 이것도 한 3가지로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에 종합 정리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월배당 ETF 선택하실 때 배당률만 보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토탈 리턴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배당률이 이제 높다고 해서 뭐 연 18% 준대라고 해서 이제 덥석 샀는데 배당은 나오는데 갑자기 이 기초자산이 이제 좀 뭐 최근에 그랬죠. 막 전쟁 때문에 추락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럼 플러스 리턴 하면은 내가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인지하시고 월배당 ETF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월배당 ETF도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ISA, IRP 연금저축 활용할 수가 있는데 월배당 ETF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인데 ISA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아서 바로 빼지는 못해요. 대신에 원금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받은 건 재투자하고 원금에서 빼면은 이제 합산은 어쨌거나 원금 금액만큼 유지가 되면서 이제 비과세로 뭔가 찾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연금을 이렇게 쌓는 기간에는 굳이 뭐 커버도 콜용을 할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배당이 나오면 다 재투자하실 거잖아요. 근데 연금을 받으시는 기간에는 뭐 커버도 콜용으로 해서 배당을 이제 나와서 연금 계좌에 배당이 쌓이면 그건 재투자하고 또 연금을 또 수령을 해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부터 수령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령하고 배당 받은 건 재투자하고 이러면
또 뭔가 이렇게 빼 나가는 만큼 다시 배당으로 채워지는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월배당 ETF도 절세 계좌 활용하시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제 마지막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기는 한데, 예, 하나의 월배당 ETF만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해야 되는데, 특히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요 자체가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커버드 콜이 옵션을 팔잖아요. 옵션을 팔려면 기초 자산이 크게 흔들리는 것만, 예, 옵션 프리미엄이 생겨요. 그러겠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 뭐 수익이 얼마가 낼게 확실해. 그럼 그 옵션을 누가 사?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가격이 한 달 있다 크게 오를 것 같아.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고, 안 오를 것 같아. 이런 사람 불확실성이 큰 거죠. 이래야 이 옵션을 살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 커버드 콜리 월배당 ETF는 기본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하락장이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크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늘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그 높은 배당률에 혹하지 마라. 그렇죠. 혹하지 말고, 그리고 많이 주는 만큼 그거는 결국 이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